퍼펙트 웨폰. 이 책은 빌 게이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로 소개된 바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게 되어서 읽은 책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기반하여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에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석유 펌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어 주유소의 70%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유명한 것은 올림픽 게임 작전입니다. 2006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까지 지속된 이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올림픽 게임 작전이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격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대한 유사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고 협상장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원심 분리기를 통제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 스톡스넷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속으로 작동하는 원심 분리기의 회전자가 쓰러지게 되면서 주변의 기계들이 모조리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이란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1,000개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이 핵시설을 원상복구시키는데 1년이 걸렸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사이버 공격 이전과 비교해서 3배 이상의 원심 분리기를 다시 구축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사이버 공격이 어떤 치명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결국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통제 시스템을 뚫을 수만 있다면 그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 세계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에서 진행한 사이버 공격의 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여름에 이란의 해커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3만 대, 서버 1만 대를 상대로 와이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데이터를 삭제시켰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석유 시추시설, 원유 하역장과의 통신이 두절되어 석유 유통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5만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맨 꼭대기에 핵,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그리고 맨 밑에 일반 화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이버 무기를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두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이버 무기와 핵무기가 생화학 무기와 맞먹는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와 석유 기반 경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기, 밸브,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그 부분에 대단히 취약하고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라다. 사우디는 수십 년에 걸쳐서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과 교류해 왔다. 미 고위급 정보 당국자의 말입니다. 역시 물리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실제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공격의 사례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5년, 2016년에 러시아가 배후로 추측되고 있는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정전 사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15년과 관련된 일화가 책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22만 5천 가구의 전기가 나가는 그런 비교적 소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크라이나의 낙후된 시스템 덕분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이 전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변전소마다 직접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것이 전선화된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뚫리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자는 경각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과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이들의 목적은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훔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 특성상 안으로는 통제하고 밖으로는 미국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원전 기업이 설계도를 털리기도 하고 철강 기업이 이메일을 털려서 협상 전략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 재산들이 유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사이버 보안 회사 맨디언트의 창립자 맨디아의 말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랐다.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 돈과 기술 그리고 군사력 때문이다. 중국은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는 짓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면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말이다. 그들의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네 나라 안은 최대한 통제하고 훔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훔치는 것이다. 이 사진은 2023년 10월에 Five Eyes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Five Eyes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이들은 중국이 AI, 양자기술, 그 다음에 로보틱스 관련된 신기술 분야에서 때로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때로는 투자의 형식을 통해서 지식들을 훔치고 있다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서 온라인상 지식재산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억제에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보도기사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 현재 진행 중인 싸움이다. 이 지식재산을 놓고선 벌이는 사이버 전쟁 말이죠. 사실 뭐 재래식 전쟁처럼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리면 발뺌할 수도 있고 이 해커들의 진원지 누가 주체인가를 증명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고 또 미국도 여러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이버 전쟁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공격이든 방어든 앞으로도 핵무기처럼 영원히 다루어야 할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 혹은 사이버상에서의 작업이 미국의 부를 향하고 있다면 미국의 부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러시아의 공격은 미국의 좀 더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파괴력이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뉴스들은 몇 년간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핵심적인 사건은 이것입니다. 존 포데스타 클린턴 선대본부장이 있는데요. 선거가 코앞이니 정신없이 바빴겠죠. 그에게 구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가짜였습니다. 클린턴 선거본부의 기술보좌관은 구글이 보낸 진짜 이메일이라고 확인을 해주었고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게 되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짜라고 썼어야 했는데 진짜라고 뭐 오타였다, 잘못 썼다고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선대 본부장인데 여기에 얼마나 민감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선대 본부장과 클린턴 후보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여러 가지 메일들도 있었고 다양한 자료들이 위키리크스에 폭로가 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3일 전부터 이 많은 문서들이 위키리크스에 풀리게 되거든요. 이메일이 44,053개, 여기에 딸린 첨부 파일이 17,761개였습니다.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이메일과 파일들을 바탕으로 대선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클린턴 후보를 흠집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업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차 실험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개입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겠죠.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10년 전만 해도 자유를 퍼뜨리는 도구,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으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사회 통제의 수단,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미국인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만든 한 광고는 텍사스 사람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선동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주장한 것이라면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를 만든 주체가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러시아 조직이었다는 점이다. 푸틴의 전 요리사 프리고진을 말하죠. 푸틴의 전 요리사가 고용한 해커들이 마치 텍사스 시민인 양 가장하여 광고를 올렸던 것이다. 페이스북 측의 표현을 빌자면 이 광고는 약관에서 금하는 조직적인 거짓 활동의 한 예였다. 처음에는 명쾌한 기준처럼 들렸다. 그러나 어떤 것을 거짓 활동으로 보고 어떤 것을 정당한 정치 발언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혐오와 대결을 부추기고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SNS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 SNS 기업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실리콘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SNS 기업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 유통 채널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곧 뉴스 편집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어떤 말들이나 영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맥락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인간만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페이스북 운영자들은 지속해서 미묘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와는 정반대의 기업 정체성 개념이 있다. 레이션과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많은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은 이 기업들이 서방 동맹국을 무장시킨 미국 방위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일반 고객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일했고 따라서 기꺼이 정부 편을 들었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장이 달랐다. 이들의 고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발생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고객이 우선이었고 개별 정보는 그 다음인 것이었다. 이 애플의 경우에도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사용자라면은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애플의 수장 팀 쿡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고 정부의 말을 따르면 백도어가 설치가 되고 보안이 뚫릴 수 있는 원천적인 길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세계 최강대국의 어떤 그런 지휘부로서 전 세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정학적 눈을 탑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도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현실을 파악하고 수익과 결합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고난이도의 경영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의 뒷배를 활용하면서도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프면서도 적성에 맞으면 또 이제 재미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사이버 전쟁에 관한 책이면서도 굉장히 충실한 지정학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측면이 있었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출판이 되었고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읽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책이니까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있고 또 유익한 책이었습니다.